4인 가족이 산행 중 실종되었습니다. 비극적인 등산 사고의 희생자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러나 3주 후 야생동물 카메라가 모두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의문을 갖게 만드는 무언가를 포착합니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너무나 사악한 진실을 드러내면서 바람이 몬태나 글레이셔 국립공원을 가로질러 휘몰아쳤고 또 다른 한랭전선의 약속을 실어 날랐습니다. 대부분에게 수진 할머니로 알려진 박수진은 곤돌라에서 내렸고 그녀의 낡은 등산화가 눈으로 덮인 트레일을 밟으며 바스락거렸습니다. 67세의 그녀의 걸음걸이는 신중했지만 자신감 있었고 수십 년 동안 이 산들을 횡단해온 사람의 걸음걸이였습니다. 세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날카로운 그녀의 눈은 앞쪽에 안개 낀 산길을 훑었습니다. 시야는 좋지 않았지만 그것은 그녀를 걱정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트레일들을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이상 공원 레인저이자 야생 생존 강사로서 그 길을 걸었고 가르쳤고 사람들을 구조해왔습니다. 그녀는 배낭을 조정하고 등산객들의 경유지 역할을 하는 오두막 스타일의 롯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나무 구조물이 상이슬게 당당하게 서 있었고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녀가 현관에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고 부추에서 눈을 털어내자 익숙한 얼굴이 카운터 뒤에서 올려다보았습니다. 박 선생님? 지역 직원인 이동수의 얼굴이 알아보고 환해졌습니다. 이렇게 빨리 돌아오실 줄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동수씨. 수진이 인정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의 목적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동수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가족분들에 대한 소식 있으세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고 그녀의 눈 주위의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대부분의 방문객들에게 그녀는 수진 할머니, 공원 직원들과 단골 등산객들 사이의 전설이었습니다. 은퇴 후 여성 생존 수련회를 이끄는 그녀의 명성은 30년간의 봉사기간 동안 얻은 존경심을 더욱 강화했을 뿐이었습니다. 아직 없어요. 그녀가 코트의 지퍼를 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왔어요. 동수가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박씨 가족의 비극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아들 준호와 그의 아내 민지, 그리고 쌍둥이 딸 지우와 서연이 거의 한 달 동안 실종되었습니다. 일상적인 주말 하이킹으로 시작된 것이 모든 가족의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수진이 배낭에서 실종자 포스터 한 묶음을 꺼냈습니다. 맨 위의 것은 웃고 있는 4인 가족을 보여주었습니다. 육중한 녹색 후드티를 입은 준호,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민지, 그리고 쌍둥이들, 밝은 노란색 옷에 지우와 보라색 옷에 서연. 유치가 빠진 곳에 똑같은 틈새를 드러내는 그들의 똑같은 미소. 이것들을 붙이려고 하는데 오래된 것들을 교체하려고요. 그녀가 묶음을 약간 내밀며 말했습니다. 롯지, 주변과 트레일 입구예요. 물론이죠. 동수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무엇이든 도와드릴게요. 매니저님도 이미 승인하셨어요. 다른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만 하시라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수진이 이 시련 내내 그녀에게 보여진 친절에 감사하며 말했습니다. 그녀가 롯지를 돌아다니며 게시판과 입구 근처에 포스터를 붙이면서 수진은 그날의 사건들을 마음속에서 되새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전화해서 하이킹에 함께 가자고 초대했던 전형적인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엄마, 같이 가요. 그가 전화로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애들이 일주일 내내 수진 할머니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나무했어요. 그녀는 가고 싶었고 거의 다른 계획을 취소할 뻔했지만 몇 달 전에 약속한 자선 행사를
다시 일정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소외된 청소년들을 위한 야생교육 기금 모금 행사였고 그녀의 마음에 가까운 대의였습니다. 다음에 그녀가 약속했습니다. 나를 위해 사진 많이 찍어.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전후에 그녀가 자선 행사에서 전시물을 설치하고 있을 때 그녀의 전화기가 준호의 메시지로 울렸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가족 초상화였고 4명이 산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고 그들이 항상 같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민지가 한번 언급했던 것은 변하지 않는 산을 배경으로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일종의 타임랩스를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달콤하고 감상적인 아이디어처럼 보였습니다. 몇 시간 후 자선 행사가 끝나고 수진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준호로부터 온 몇 번의 부재중 전화를 발견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여기 날씨가 나빠지고 있어요. 하이킹을 짧게 끝내요. 나중에 통화해요. 그녀는 즉시 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음성 메일로 바로 넘어갔습니다. 민지의 전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수진은 걱정하지 말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휴대폰 서비스는 공원의 일부 지역에서 매우 불안정하기로 악명 높았지만 저녁이 되었는데도 그들이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을 때 걱정은 두려움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수색대가 가장 자주 사용되는 트레일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소년이었을 때 레인저였던 어머니를 따라 안전한 길을 걸었던 것을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떼를 지어 나타났습니다. 헬리콥터가 위에서 스캔하고 아래에서는 팀들이 도보로 수색하는 일주일간의 집중 수색 후 경찰은 수진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살아서 찾을 가능성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수색 조정관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가능한 모든 지역을 다 다뤘습니다. 날씨가 변하면서 죄송하지만 비극적인 사고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진은 그녀의 아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이 산들의 경험이 있었고 그들의 위험을 존중하며 자랐습니다. 그는 결코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았을 것이고 날씨 신호를 읽었을 것이고 피난처를 찾았을 것이거나 상황이 위험해지기 전에 되돌아갔을 것입니다. 다른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단순한 하이킹 사고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그것이 바로 경찰이 수색 노력을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진이 산으로 돌아온 이유였습니다. 다른 누구도 그녀의 가족을 찾지 못한다면 그녀가 직접 할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트레일 입구를 따라 더 많은 전단지를 붙이기 위해 밖으로 나갔을 때 그녀의 손가락은 추위에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각 포스터를 조심스럽게 고정했고 바람에 찢겨나가지 않도록 확실히 했습니다. 각각의 포스터마다 그녀는 준호의 마지막 사진을 생각했습니다.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모르고 웃고 있는 가족을. 젊은 커플이 지나갔고 그들의 시선은 포스터에 머물렀다가 인식과 연민으로 수진의 얼굴로 옮겨갔습니다. 그녀는 지난 몇 주 동안 그런 표정에 익숙해졌지만 연민은 그녀의 가족을 찾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결단력이 찾을 것이었습니다. 주요 트레일 입구에 포스터를 고정한 후 수진은 산을 올려다보았고 그 정상은 구름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저 위 어딘가에 답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들을 찾을 것이었습니다. 수진은 하이킹 트레일을 따라 실종자 전단지를 체계적으로 붙이는 것을 계속했고 지나가는 등산객들을 멈춰 세워 그들이 그녀의 가족을 봤는지 물었습니다.
각 대화는 같은 패턴을 따랐습니다. 동정적인 눈빛, 고개를 젓는 것, 행복한 결말에 대한 중얼거리는 희망. 50번째. 아니요, 죄송합니다 후에. 수지는 또 하나의 실망의 날에 거의 체념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녀가 약 3km 올라간 트레일 표지판에 전단지를 고정하고 있을 때 한 인물이 그녀의 오른쪽 나무들 사이에서 나타났습니다. 50대의 남자가 주황색 안전조끼를 입고 위장복을 입고 목적이 있는 걸음으로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그가 외쳤고 그의 숨결이 찬 공기에 보였습니다. 저것들 중 하나를 가져가도 될까요? 수진이 돌아서서 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실내보다 야외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의 거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색이 섞인 두꺼운 수염과 주변의 모든 것을 목록화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민한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이죠. 그녀가 전단지를 건네며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최철수입니다. 그가 장갑 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지역 사냥꾼이고 30년 동안 이 산들에 와왔어요. 수진이 그의 손을 흔들었습니다. 박수진입니다. 친구들은 수진 할머니라고 불러요. 그의 눈에 인식이 번쩍였습니다. 레인저 선생님, 수년간 선생님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공원을 위해 하신 일을 존경합니다. 철수가 전단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며 이 말을 찌푸렸습니다. 언제 실종됐다고 하셨나요? 3주 전이요. 거의 한 달이 됐어요. 철수가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작은 장치를 꺼냈습니다. 알아보시겠어요? 뭔가 확인해봐야 할 것 같네요. 야생동물 움직임을 추적하기 위해 트레일 카메라를 설치해뒀거든요. 수진의 맥박이 빨라졌습니다. 혹시 뭔가 찍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모르겠어요. 철수가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치한 카메라 중 하나가 이 지역을 커버하고 있어요. 지난 몇 주 동안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수진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제 트럭이 주차장에 있어요. 철수가 트레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거기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제 노트북이 있거든요. 15분 후 그들은 철수의 낡은 픽업 트럭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메모리 카드를 삽입했습니다. 이 카메라는 움직임에 반응해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주로 사슴과 엘크를 추적하는데 가끔 등산객들도 찍혀요. 그가 지난 한 달의 날짜를 스크롤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숨을 죽이고 각 영상을 지켜보았습니다. 대부분은 동물들이었습니다. 사슴, 여우, 한 번은 곰까지. 그러다가 철수가 특정 타임스탬프에서 멈췄습니다. 잠깐만요. 그가 말했습니다. 이게 가족분들이신가요? 수진이 화면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약간 흐릿하지만 분명히 인식할 수 있게 4명의 사람이 트레일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녹색 후드티, 민지의 빨간 재킷, 그리고 2 작은 형상. 한 명은 노란색, 다른 한 명은 보라색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이에요. 수진이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이 메었습니다. 정말로 그들이에요. 타임스탬프는 그들이 실종되었다고 보고된 날 오후 2시 47분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상에서 그들은 건강해 보였고 정상적으로 하이킹하고 있었습니다. 쌍둥이들은 앞서 뛰어가고 있었고 준호와 민지는 그들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더 있나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다른 영상이요? 철수가 계속 스크롤했습니다. 몇 시간 후 같은 날 저녁 5시 23분에 또 다른 클립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영상이 더 흐릿했습니다. 분명히 저녁 빛과 날씨가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트레이를 다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확대할 수 있나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철수가 그렇게 했지만 이미지 품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한 명 또는 두 명의 형상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4명 모두는 아니었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철수가 솔직히 말했습니다. 영상이 너무 흐려요. 이걸 경찰에 가져가야 해요. 수진이 긴급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그들이 살아있는 마지막 기록된 증거일 수 있어요. 동의합니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복사해서 둘 다 경찰서에 가져갈게요. 1시간 후 그들은 지역 경찰서에 있었습니다. 수색을 조종하고 있던 형사 강민수가 영상을 검토했습니다. 이건 중요해요, 박 선생님. 그가 말했습니다. 적어도 그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지 확인해줘요. 이제 우리는 수색을 집중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영상은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누가 내려오고 있었나요? 영상 분석팀에 보내보겠습니다. 강 형사가 말했습니다. 그들이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2일 후 수진은 더 많은 소식을 듣기 위해 경찰서로 소환되었습니다. 강 형사가 그녀를 사무실로 안내했고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앉으세요, 박 선생님. 그가 말했습니다. 수진은 앉았고 그녀의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뭐라도 찾으셨나요? 영상을 향상시켰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것은 예상치 못한 것입니다. 그가 노트북을 돌려 그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향상된 영상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지만 더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본 것은 그녀의 피를 얼게 만들었습니다. 영상에는 3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1명의 성인과 2명의 작은 아이들. 성인 여성은 민지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쌍둥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없었습니다. 더 불길한 것은 민지가 아이들을 재촉하며 서두르는 것처럼 보이는 방식이었고 여러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로부터 또는 누군가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처럼. 남편은 어디 있었나요? 수진이 속삭였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강 형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에 더 있습니다. 이미지를 계속 향상시키고 있는데 민지 씨의 옷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얼룩처럼 보이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수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혈흔이라고 생각하세요? 판단하기엔 너무 이르지만 강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색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카메라가 그들을 마지막으로 포착한 특정 지역에 집중해서요. 최 씨와 함께 가서 정확한 위치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수진이 즉시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전문 수색 및 구조팀이. 형사님, 수진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레인저였습니다. 이 산들을 이 방에 있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리고 그건 제 아들이고 제 손녀들입니다. 저는 갑니다. 강 형사가 그녀의 단호함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발견하면 대비하세요. 다음 날 새벽, 수진은 경찰관들, 최철수, 그리고 수색 및 구조팀과 함께 산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트레일 카메라가 위치한 곳으로 하이킹했고 그곳에서 더 깊은 야생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족들은 종종 트레일에서 벗어나 조용한 곳을 찾습니다. 수색대장이 설명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과 함께라면요. 방형 1km를 수색하겠습니다.
그들은 작은 팀으로 나뉘어 각각 무정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2명의 경찰관과 함께 배정되었고 그들은 동쪽 섹터를 맡았습니다. 지형은 험했습니다. 바위가 많고 부분적으로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2시간 동안 수색했고 그의 목소리가 무정의를 통해 터져나왔을 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뭔가 찾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동쪽으로 약 800m 큰 바위 구조물 근처입니다. 모두 여기로 와야 합니다. 수진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팀은 철수의 좌표를 향해 서둘렀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거대한 바위 절벽 아래에 모인 다른 팀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일부는 눈으로 덮여 있었지만 임시 캠프에 잔해가 있었습니다. 찢어진 텐트 조각, 흩어진 배낭, 그리고 작은 보라색 재킷, 서연의 것. 선생님, 뒤에 계셔야 합니다. 한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그녀를 부드럽게 뒤로 밀며. 하지만 수지는 이미 본 것을 보았습니다. 지면은 교란되어 있었습니다. 투쟁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 속에 어두운 얼룩이 있었습니다. 수색대가 지역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물건들을 발견했습니다. 부서진 휴대폰, 물병, 응급 처치 키트, 그리고 그들이 바위 절벽의 가장자리를 확인하기 시작했을 때 한 명의 수색대원이 창백해졌습니다. 여기, 그가 무정의에 대고 말했습니다. 로프가 필요합니다. 아래에 뭔가 있습니다. 수지는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지만 경찰관이 그녀를 막았습니다. 박 선생님, 제발 우리가 확인하게 해주세요. 그녀는 무력하게 팀이 로프를 설치하고 절벽 아래로 하강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몇 분이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무정의가 다시 터졌습니다. 한 명의 희생자를 찾았습니다. 아래에서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성인 남성, 사망했습니다. 수진의 다리가 풀렸고 그녀는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한 경찰관이 그녀를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들은 결국 준호의 시신을 위로 가져왔습니다. 그는 절벽 아래로 떨어졌고 추락으로 즉사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법의학팀이 시신을 검사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추락 전에 발생한 부상의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하이킹 사고가 아닙니다. 강 형사가 수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살인 수사입니다. 수진은 충격과 슬픔으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민지와 쌍둥이들은 어디에 있었나요? 계속 수색해야 합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지만 결연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거기 어딘가에 있을 수 있습니다. 팀은 계속 수색했지만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고 그들은 다음 날 아침 돌아오기로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 한 명의 수색대원이 바위 사이에 쐐기처럼 끼워진 작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린이의 신발, 지우의 노란색 스니커즈. 그들이 이쪽으로 갔습니다. 수색대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왜 그들이 트레일에서 이렇게 멀리 벗어났는지가 문제입니다. 다음 날 새벽에 재개된 수색은 더욱 긴급해졌습니다. 온도가 떨어지고 있었고 실종된 지 이제 한 달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이 추위에서 이렇게 오래 생존할 가능성은 매우 낮았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포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수색팀을 이끌었고 그녀의 레인저 경험을 사용하여 숨겨진 계곡과 동굴을 식별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늦게
그들이 깊은 계곡 근처를 수색하고 있을 때 그들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오두막, 거의 눈에 띄지 않고 나무와 바위 사이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되고 낡아 보였지만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조심하세요. 강 형사가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경찰관들이 먼저 다가갔고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경찰입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침묵. 그러다가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수진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것은 쌍둥이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경찰관들이 문을 부수고 안으로 돌진했습니다. 수진이 그들을 따라갔고 그녀가 본 것은 그녀의 마음을 찢었습니다. 오두막의 구석에 민지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그녀의 팔로 지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둘 다 얇아 보였고 창백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어디 있어?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민지는 그녀를 쳐다보았고 그녀의 눈은 비어 있었습니다. 아래, 지하실에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한 경찰관이 오두막의 구석에서 뚜껑문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열었고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거기 작은 지하 공간에 서연이 담요에 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구급차가 필요합니다. 경찰관이 외쳤습니다. 즉시 그들은 서연을 조심스럽게 위로 데려왔습니다. 그녀는 의식이 없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나쁜 각도로 꺾여 있었습니다. 분명히 부러졌지만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고 즉시 서연을 안정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수진에게 달려갔고 그녀의 할머니의 팔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소녀가 흐느꼈습니다.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알아, 사랑하는 아가야. 수진이 그녀를 꽉 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전해. 이제 안전해. 민지는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고 그들이 그녀에게 수갑을 채웠을 때 단지 멍하니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 수진은 지우를 꽉 안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떨고 있었지만 시작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싸웠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밤에 텐트 밖에서 우리는 자는 척했지만 들렸어요. 무엇에 대해 싸웠는지 들었니? 수진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아니라고 잘했어요. 그들은 계속 소리쳤어요. 그러다가 우리는 큰 소음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니? 우리는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엄마가 절벽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아빠는 사라졌어요. 지우가 더 세게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그녀를 흔들었고 그녀 자신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엄마는 우리에게 말했어요. 아빠가 미끄러졌다고. 지우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녀가 그를 밀었다고 생각해요. 이 말들이 수진을 때렸습니다. 그녀의 며느리, 그녀의 손녀들의 어머니가 준호를 죽였습니다. 엄마는 우리를 데리고 도망갔어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그 오두막을 찾았고 거기에 숨었어요. 하지만 그러다가 서연이 다쳤어요. 병원에서 의사들은 서연을 위해 다리에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감염의 초기 단계에 있었지만 그들은 시간 안에 그녀를 찾았습니다.
민지는 체포되었고 살인 혐의를 받았습니다. 조사에서 준호가 실제로 부정을 저지른 적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민지가 본 다른 여자는 준호가 몰래 그녀를 위한 갱신 서약식을 계획하고 있던 결혼 계획자였습니다. 그들의 10주년 기념일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다 틀렸어요. 강 형사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충실했어요. 그는 그의 결혼을 구하려고 했어요. 끝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수진은 이 정보로 무너졌습니다. 준호는 그의 아내를 사랑했고 그녀를 놀라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죽였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서연은 회복되었지만 그녀는 여러 번의 수술이 필요할 것이었고 물리치료가 필요할 것이었습니다. 쌍둥이들은 둘 다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고 치료사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1급 살인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증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트레일 카메라 영상, 법의학 증거, 그리고 지우의 증언. 그녀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철수 사냥꾼은 히어로로 환영받았습니다. 그의 트레일 카메라가 없었다면 가족은 결코 발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강 형사가 그를 면담했을 때 철수는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할 말이 있나요, 최 씨? 형사가 물었습니다. 철수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많은 것을 봤습니다. 그가 속삭였습니다. 제 카메라에서요. 무슨 뜻인가요? 그날 밤의 영상요. 박 선생님께 보여드린 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제가 일부를 삭제했어요. 강 형사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왜요? 무엇을 삭제했나요? 저는 그들을 봤어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그녀가 그를 밀었을 때 카메라가 모든 것을 포착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나요? 두려웠어요. 철수가 인정했습니다. 민지가 나를 위협했어요. 그녀는 산에서 나를 찾았어요. 몇 주 전에. 그녀는 내가 카메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녀는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면 쌍둥이들을 죽이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증거를 숨겼나요?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경찰에 가면 그녀는 아이들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만약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나는 선택할 수 없었어요. 원본 영상이 아직 있나요?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집에 백업 드라이브예요. 경찰은 영상을 회수했습니다. 그것은 결정적이었습니다. 민지가 절벽의 가장자리에서 준호와 말다툼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었고 그러다가 그를 밀었습니다. 철수는 증거 은폐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두려움이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가 진실을 앞당겼다면 쌍둥이들은 더 빨리 발견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수진은 이 모든 것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를 도운 남자가 실제로 단서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몇 달 후, 수진은 쌍둥이들을 위한 법적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그녀의 집으로 데려갔고 새로운 정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고 그녀가 본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서연은 더 조용했고 그녀의 트라우마가 더 깊었습니다. 하지만 치료와 수진의 사랑으로 둘 다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수진이 쌍둥이들을 재우고 있을 때 지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엄마는 아빠를 다치게 했어요? 수진은 이 순간을 두려워했지만
그녀는 진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때때로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른들은 실수를 해. 큰 실수를. 엄마는 무언가에 대해 잘못 생각했고, 그것이 그녀를 매우 화나게 했어. 그리고 그녀는 끔찍한 것을 했어. 엄마가 우리를 사랑했나요? 서연이 속삭였습니다. 그랬어. 수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사랑도 충분하지 않아. 때때로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해.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받지 못해. 우리는 엄마를 다시 볼 수 있나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사랑하는 아가야. 수진이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지금은 너희는 나와 함께 있어. 그리고 나는 항상 너희를 사랑할 거야. 아빠처럼 서연이 물었습니다. 아빠처럼 수진이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목이 메었습니다. 그는 너희를 매우 사랑했어. 그리고 그가 없을 때마다 나는 너희에게 그에 대해 이야기해 줄게. 그래서 너희는 결코 잊지 않을 거야. 쌍둥이들이 마침내 잠들었을 때 수진은 거실로 갔습니다. 그녀는 벽난로 선반 위의 사진을 쳐다보았습니다. 가족의 마지막 사진, 준호가 그날 산에서 찍은 것. 그녀는 그날 그들과 함께 갔어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이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쌍둥이들의 미래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 안정, 그리고 지원을 주는 것. 준호가 원했던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는 것. 약속할게, 아들아. 그녀가 사진에 속삭였습니다. 나는 그들을 돌볼게, 너를 위해.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했습니다. 수년에 걸쳐 수진은 쌍둥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학교를 다니고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관심사를 발견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악몽을 통해 그들과 함께 있었고 그들의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지우는 강하고 외향적으로 자랐고 종종 그녀의 아버지를 옹호했습니다. 서연은 더 조용했고 예술적이었고 그림을 통해 그녀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둘 다 치료를 계속했고 둘 다 산에서의 그 끔찍한 날에서 치유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것은 쉬운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악몽이 있었고 플래시백이 있었고 어려운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그들을 위해 거기에 있었습니다. 항상. 그녀는 그들에게 준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친절했는지,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얼마나 그의 가족을 사랑했는지. 그녀는 그들이 그를 기억하도록 확실히 했습니다. 단지 산에서 죽은 남자로서가 아니라 그들의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민지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 그녀는 쌍둥이들을 보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치료사는 그것을 권장하지 않았고 수진도 동의했습니다. 아이들은 안정이 필요했고 그것을 보는 것은 너무 힘들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10대가 되었을 때 쌍둥이들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어머니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끝맺음을 원했습니다. 수진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그들의 결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확신하니? 그녀가 물었습니다. 예, 지우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왜인지 알아야 해요. 우리는 그녀가 미안해 하는지 알아야 해요. 그래서 그들은 갔습니다. 15세 쌍둥이들은 감옥에서 그들의 어머니를 방문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방문이었습니다. 민지는 나이가 들었고 지쳐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딸들을 봤을 때 울었습니다. 너무 미안해.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내가 한 모든 것에 대해. 왜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왜 아빠를 다치게 했어요? 민지는 고개를 저었고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나는 생각하지 않았어. 나는 화가 났고 두려웠고 나는 실수를 했어. 끔찍하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당신은 우리를 사랑했나요? 서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희를 사랑했어. 민지가 말했습니다. 사랑해. 하지만 나는 좋은 어머니가 아니었어. 나는 너희를 다치게 했고 그것 때문에 매일 살아야 해. 그들은 1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질문이 답변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쌍둥이들에게 그것은 일종의 마무리였습니다. 그들이 떠날 때 민지가 불렀습니다. 수진, 그녀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을 돌봐주셔서.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수진은 그녀를 쳐다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 하는 거야,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준호를 위해서. 그들이 감옥을 떠났을 때 쌍둥이들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집에서 지우가 말했습니다. 기분이 나아진 것 같아요. 그녀를 보고. 왜? 수진이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알아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괴물이 아니에요. 그녀는 단지 정말 망친 사람이에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가 한 것을 괜찮게 만들지 않아요. 하지만 모르겠어요. 그것은 그것을 이해하기 더 쉽게 만들어요. 수진은 그들을 안았습니다. 그녀의 손녀들이 얼마나 강한지에 자랑스러웠습니다. 수년이 지났습니다. 쌍둥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대학에 갔습니다. 지우는 사회복지를 공부했고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을 돕고 싶어 했습니다. 서연은 예술 치료를 공부했고 같은 동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나이가 들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강했습니다. 그녀는 쌍둥이들의 삶에 관여했고 그들의 가장 큰 지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준호의 기일에 그들은 함께 산으로 갔습니다. 아주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단지 주요 트레일을 따라 그들이 마지막 가족 사진을 찍은 곳까지.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앉아서 준호를 기억했습니다. 그는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수진이 말하곤 했습니다. 너희들이 된 여성들에 대해. 그리고 그녀는 맞았습니다. 준호는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그의 딸들은 그들이 겪은 끔찍한 트라우마에도 불구하고 강하고 연민이 깊고 결단력 있는 여성으로 자랐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어머니의 행동에 의해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사랑, 그들의 할머니의 헌신, 그리고 그들 자신의 회복력에 의해 정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수진이 원했던 전부였습니다. 그녀가 준호에게 약속했던 것, 그의 딸들을 돌보고 그들이 단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번창하도록 확실히 하는 것,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했습니다. 도전적인 트레이를 결코 피하지 않았던 여성으로서 그녀는 이것을 직면했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모든 여정 중 가장 중요한 것, 30년 이상 산을 통해 그녀를 인도했던 것과 같은 회복력과 결단력으로. 그리고 마침내 쌍둥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경험에 대해 글을 썼고 트라우마에서 살아남은 다른 사람들에게 연설했고 피해를 입은 가족들을 돕기 위해 일했습니다. 그리고 산속에서 가족이 실종되었던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기념패가 세워졌습니다.
박준호를 기념하며 사랑하는 아버지, 아들, 그리고 친구, 그의 사랑은 그의 딸들의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패였지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준호의 삶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유산은 살아있었습니다. 두 명의 강한, 회복력 있는 젊은 여성들 속에서, 그리고 그들을 키운 할머니의 변함없는 사랑 속에서, 그리고 매년 사람들이 그 폐를 지나갈 때 그들은 멈춰 서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그들은 박준호를 기억했습니다. 그를 만난 적도 없지만 그의 이야기는 사랑, 상실, 그리고 회복력의 증거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수진이 원했던 전부였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기억되기를, 끔찍한 사건의 희생자로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그의 삶이 중요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의 기억이 계속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렇게 30년 이상 산을 탐험했던 여성인 수진은 그녀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여정을 완료했습니다. 단지 그녀의 손녀들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의 유산과 그녀 자신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번창하도록 확실히 하는 것. 그리고 끝으로 그것은 충분했습니다.